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1월 1일이 기준이 아니라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의 나이에서 모두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되는데요. 연나이로 동갑이다가 한두 살씩 나이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학교 같은 단체 생활하는 데 있어선 동갑내기끼리 좀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됐고요. 실제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같은 건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외엔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합니다. 각종 증명서를 발행할 때 현행 법령에서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같은 것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은행 등 금융거래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두 가지 나이가 존재하면서 발생했던 행정적 혼선과 분쟁들, 또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좀 익숙해지면 오히려 장점이 많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린 상황인데요.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6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밤사이 전라도를 비롯한 경남 제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다 계속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산사태, 경사지 붕괴 우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 때문에 바다 음식점들이 임대 점포들이 나오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어제 이것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식품 업체들의 발표가 속보로 뜰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것은 출시된 지 올해 60년이 된 식사 대용 국민식품입니다. 꼬들꼬들한 면발 하면 떠오르시죠? 네, 인스턴트 음식의 대명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번 주에는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 미국이 실험실에서 생산된 고기인 배양육 판매를 허용했다고요. 드시겠습니까 혹시? 저 약간 걱정돼요. 저 겁쟁이라. 저도 아직은 선뜻 먹기가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싱가포르가 먼저 이 배양육 판매를 그래요? 2020년에 허용했다고 하고 이제 이번에 미국에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농무부가 업사이즈 푸드 그리고 이제 굿미트 이렇게 2개 회사가 만든 세포 배양 닭고기에 대해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네. 농무부가 이번 승인에 앞서서 업사이즈 푸드는 작년 11월 달, 굿미트는 올해 3월 달에 미 식품의약국 FDA의 안전성 검사도 통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의 대변인도 기업의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평가 포함해서 엄격하게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양육 네.
배양육 죄송해요. 드시겠습니까? 오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첫 질문 죄송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좀 그런데. 네, 배양육? 이거 예. 소나 닭의 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 유사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기 유사품이요. 네. 예. 그러니까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지에 접종을 해서 분열이 시작되면은 이걸 탱크로 옮겨서 4주에서 6주 정도 영양분,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만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얻은 줄기세포에서 고기의 질감과 모양을 내도록 그 성형, 그러니까 틀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에 3D 프린터 인쇄를 해서 고기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맛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육을 하거나 네. 도축 과정 없이 진짜 고기 같은 맛과 질감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두 업체가 이제 대중과 접점을 찾을 계획이라 하는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업사이드 푸드는 바클렌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레스토랑과 제휴 체결했고요. 그리고 군 미트는 셰프인 호세 안드레아스가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 레스토랑에서 배양육 메뉴를 첫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 반응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대요? 일단은 네. 업계 측은 좋다. 그렇겠죠. 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양육 만드는 스타트업에서는 일단 이제 그 당국의 허가가 나야지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식당에서 팔기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뭐 일단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 업사이드 푸드의 CEO는 이번 승인이 고기가 이제 우리 식탁에 실제로 오르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뭔가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스트와 굿미트의 최고 경영자도 배양육의 생산 판매를 허용한 미국 정부 이번 발표가 회사 그리고 배양육 업계 푸드 시스템 전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전통적인 육류 가공업체는 당연히 반발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네. 축산업 기반의 이런 업체들에서는 이거 사실 배양육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고기라고 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고기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배양 닭고기 이렇게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야, 정말 예.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게. 그렇죠. 단어 예.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 이것도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AP통신과 시카고대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성인의 한 절반 정도가 먹지 않겠다. 지금은 먹지 않겠다. 지금은. 네, 먹지 네.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이렇게 대답했고요. 세계보건기구도 세포 기반 식품의 식품 안전성 측면 관련해서 이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미생물 오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생산 비용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452g 정도 했었을 때 최대 $20 우리 돈으로 26,000원 정도 팔리고 있는 네. 유기농 닭고기와 비슷한 가격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업계에서는 정확한 가격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은 유기농이면 좀 더 비싸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그쵸. 어쨌든 1kg 닭 한 마리 봤었을 때 요즘 한 11,000원, 12,000원까지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것보다 2배 이상 비싼 배양육을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했을 때 아직은 좀 잘 예. 모르겠다. 네. 아직은 잘 약간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일단. 네네. 네. 자, 이번에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폭염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지금 우리는 장마이긴 합니다만 전 네. 세계적으로 요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중국 북방 지역의 수은주 40도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25일 기준 전국적으로 3만 제곱킬로미터 농경지가 가뭄 피해 봤고요. 가축은 76만 마리가 식순환 겪고 있습니다. 이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 북방 지역은 내이멍구, 허베이성, 라오닝성 그리고 남서부는 윈난성인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베이징 등 북방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남쪽보다도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나흘 연속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성 일대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서 41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중국의 중앙기상대는 낮 기간 동안의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는 지역이 면적을 봤었을 때 7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도 21일부터 사흘 동안 낮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고온 적색 경보가 사흘 연속 발령이 됐는데요. 네. 고온 적색 경보는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일 때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8일부터 저장성, 장시성, 후난성, 푸젠, 광둥성 등에도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기온이 높지 않았던 남방 지역도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중앙기상대가 전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폭염 때문에 전력난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일본에서 원격 영농지도가 본격화될 것 같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본의 국가 연구기관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이 통신회사 NTT와 함께 먼 거리에 있는 전문가가 생산 현장을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네. 영농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획득을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서는요 스마트 글라스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형 단말기를 착용을 하고 포장을 비추게 되면은 영상으로 이게 농연기구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요. 영농지도자들이 직접 보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네. 농연기구와 NTT 동일본, NTT 에그리테크놀로지가 이제 2020년에 연계 협정을 체결하면서 개발된 거라고 하는데요. 체결된 협정에는 데이터 구동형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또 영농 현장의 위험 저감 이런 것도 되고 또 지역 농업 발전, 식량 안전 공급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걸 통해서 좀 지도자 감소 문제가 보완이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예. 해외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산사태나 경사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방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비가 지금 남부지방에 많이 온다고 예. 하는데 이거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산사태라든가 경사지가 붕괴되는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남부지방에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네. 뭐 부산이라든지 진주, 광주 쪽에 남부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좀 침수가 되고 이제 산사태 그 유기 경보까지 현재 발령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이제 집안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집안이 약해져서 뭐 산이 무너지는 이런 산사태를 비롯 해서 이제 인공 사면들이 있어요. 뭐 토사 사면이든 네. 또는 안반 사면 이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안반도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면 자체는 이제 자연적인 사면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도로를 만들 때 이제 성토를 해서 만든 그런 성토 사면이냐. 성토가 뭡니까? 이제 흙을 쌓는다는 거죠. 아, 예.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비탈면에 또 있던 그런 암석들이 또 이런 비로 인해서 또 굴러 떨어진다든지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량들이 이제 매몰되는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옹벽이라든지 축대가 이제 붕괴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던 주택이나 이런 공장들이 같이 매몰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산지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인접해 있던 이런 주택 또는 뭐 공장 이런 어떤 그 시설물이 되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비탈면이라든지 또는 급경사지 이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은 이런 적절한 이런 관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네. 아니 있기는 있는데요. 예. 잘 안 지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비만 오면은 계속 이런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마철에는 특별히 주의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비가 오면 경사지가 무너지고 막 이런 거 많이 제가 뉴스에서도 네, 하고 그렇죠. 접하기도 했는데 네네. 이유가 뭔가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사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어떤 산들, 이런 산과 같은 자연적인 그런 자연 사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흙을 깎는다든지 산을 아무로 있으면 개발하려고 보면 흙을 깎겠죠. 네. 그리고 뭐 흙을 쌓는다든지 이런 인공 사면. 그래서 이런 인공 사면은 이제 토사 사면이냐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반 사면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자연 사면이냐 인공 사면에 따라서 그 발생되는 원인이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 사면 그러면 이제 산인데요. 이런 산이 이제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산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사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산사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외부적인 힘들이 먼저 작용이 됩니다. 오늘과 같이 이제 비가 온다든지 어떤 뭐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산 자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힘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는 못 가겠다라고 버텨줘야 되잖아요. 네. 이 버텨주는 게 뭐냐면 그 산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형, 특성들 또는 지질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토양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다음에 뭐 나무가 또는 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식생 이런 요인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 요인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산사태는 이제 장맛비로 인해서 이제 흙이 이제 물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물을 흡수하게 되게 되면 좀 무거워지겠죠. 네. 아마 이제 많이 청바지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청바지 입고 다니실 때 그냥 비가 안 왔을 때 입고 다닐 때는 가볍죠, 이게. 아니요. 살이 많이 쪄서 네, 그런데 그냥 이제 무겁습니다 요즘. 제가 네. 걸어가는데 갑자기 쏟아져서 청바지가 이제 무겁죠, 무겁잖아요. 무겁죠. 네. 무겁잖아요. 네.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흙이 이 비에 의해서 이제 물을 흡수를 하게 되게 되면 무게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이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양이 응집력이 상당히 약한 곳이라든지 또는 토사하고 땅 밑에는 안반들이 있는데 이 경계면들 이런 쪽에 이제 빗물이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산사태입니다, 이게요. 반면에 흙을 깎는다든지 흙을 싼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사면인데 인공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면의 높이가 높으냐 이제 낮으냐 네, 네. 높으면 아무 잘 무너지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경사각도 경사각도가 급하냐 또 낮으냐 따라서 붕괴되기가 상당히 쉽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인들 그게 이제 강우죠. 이런 강우에 의해서 이제 지표수가 흘러서 땅속에 침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지하수 침투에 따라서 이런 함수량 증가에 따라서 분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그 사면들 있잖아요. 경사지. 네. 그럼 경사지 상부 쪽에 뭐 자재라든지 또 토사를 적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위에 이게 이제 주택이라든지 도로가 건설이 돼요, 이게요. 산 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무게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아래가 위험해지네요. 그렇죠. 아래가 이제 당연히 무너지겠죠. 위에서 누르게 되는 거니까, 이게요. 그 외에 이제 굴착을 해놨는데 오랜 기간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 토사가 또 이완이 되면서 흙의 접착력이 좀 떨어지면서 역시 붕괴가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일부 이제 공사장이 있으면은 뭐 발파라든지 네. 또는 지진 등에 의해서 이런 진동, 충격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거죠. 아유, 뭐 제가 지금 듣다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비가 이제 막 오잖아요. 예, 예. 지금처럼 뭐 남부지방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붕괴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면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붕괴되는 과정을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실험 그 가정 상황을 이제 비탈면의 경사 각도 이거를 이제 35도로 좀 한번 하고요. 이건 이제 토사 쪽을 이제 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시간당 한 50mm 정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하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처음에는 이 폭우에 의해서 이제 흙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탈면 아래쪽은 이제 표면이 깊게 파여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한 5시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비탈면 상부층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5시간. 예, 5시간. 예. 그리고 이제 12시간 정도가 되니까 비탈면이 완전히 우리 산사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붕괴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산사태 또는 토사 붕괴는 이제 누적 강수량 그리고 이제 시간당 얼마나 비가 내리느냐에 대한 시간당 강수량 그리고 이제 지형이라든지 이런 지질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장마철 이때는 비가 내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비가 한 12시간 정도 내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엄청 위험하네요. 흙 자체가 이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번 주 이제 1월 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이제 산사태가 날 수 있고 토사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태양광 설치한 곳에서 붕괴가 많이 일어났던 네, 이 그랬었죠. 뉴스가 진짜 많았어요. 네네네. 예.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도 그럼 비탈진 곳들인가요? 그렇죠. 뭐 태양광이 이제 뭐 간척지에 하는 경우도 있고 평지에 그리고 이제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붕괴는 아무래도 산지 쪽에 설치했던 이런 태양광들 여기는 아마 이제 비탈면을 산을 깎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산사태 위험이 좀 큰 게 사실이죠 이게. 특히 이 태양광 설치를 할 때요. 이 관련 규제를 이제 강화하기 이전에 설치됐던 이런 태양광들 여기는 실은 이제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에 의한 것은요 가장 좋은 게 빗물이 흙 속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배수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태양광 같은 게 설치를 또 하는데 이제 왜 붕괴가 많이 되느냐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태양광 보면 판넬이 있고 하부에 이제 그 지지하는 그 네. 철골 기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철골 기둥들을 하부에 이제 콘크리트 그 기초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놨는데 이 콘크리트 기초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얕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뚝을 사용해서 땅속까지 기초를 굉장히 깊게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수로 규격을 좀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이제 처음 산지 개발할 때부터 이제 도시계획 심의 과정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호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배수로를 좀 확보를 하라. 또는 규격을 적절한지 또는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면이 또 무너질 것이냐를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무너질 거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뭐 사전에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기초 자체를 얕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 깊숙한곳까지 기초를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이거 무서운데. 네. 그 태양광이 붕괴됐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고 이후에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요?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붕괴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하지 이번 장맛비 때는요. 예. 심지어 어떤 곳은 2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방치된 곳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그럼 이제 붕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느냐. 예. 이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한 명이서 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가 사업자들이 복구를 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역시. 잠깐만요. 말도 안 돼, 그건. 네, 그래서 돈 때문에 안 해요, 또? 그렇죠. 민가 사업자들의 이제 어떤 자금 보조.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피해 보상과 관련된 이런 법적 분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법적 분쟁을 이유로 이제 적극적인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이건 개인 사유지지만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지역까지 피해가 가잖아요, 이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 투입 등 이런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사유지다. 그래서 이제 예산 투입이 힘들다. 이런 어떤 그 소극적인 태도 좀 있고요. 또 그거 가진 사람들은 돈 들어가니까 안 하고 싶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예산을 만약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투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붕괴가 발생한 지역들은 대부분 임야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이 땅 소유주를 다 찾아야 되죠. 누가 이 땅의 소유주냐. 그리고 이 땅 소유주에게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복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결국은 예산을 먼저 좀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차후에 이 땅 소유자에게 소요됐던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어떤 제도라든지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산사태 중에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국유림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지역들은 예산만 있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유림 부분은 대부분 공사가 좀 일찍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는 현재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나마. 네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죠. 예. 오늘 아마 뉴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나왔어요. 네. KBS 뉴스입니까? 네, KBS입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네. 예.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산의 그 지형을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 강우를 이제 가지고서 과연 이게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냐 이걸 이제 예측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현재 이 산사태 예측 시스템 상에서 이제 예측 정보 그리고 이제 일부 관련 현재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행정구역, 행정구역하고요. 거기 행정구역에 지금 현재 산사태 경보 지역이냐 또는 주위 어떤 그 지역이냐 이런 어떤 일부 종류가 다 이게 현재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네네. 실시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사태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높은 이제 1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네. 위험이 없는 5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게 숫자가 높으면 상당히 중요한데 숫자가 높으면은 산사태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네. 위험 없음. 네. 위험 없으면 이제 5등급. 와. 그다음에 매우 위험하다. 이게 이제 1등급. 1등급. 네. 그래서 1등급이 좋은 게 아닌 그렇죠. 거다. 역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산사태 또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들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검색이 안 된다. 이건 그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네. 야, 그러면 경사지 붕괴를 막기 위한 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을 개발하지 않고요. 자연적인 사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현재 개발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 빗물이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경사지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임시 반편적으로 이제 방수포를 좀 씌운다든지 또는 흙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흙막이 시설을 좀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 집을 지을 때는 이제 견고한 이런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그 비탈면 쪽은 옹벽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추가로 좀 하나 더 요청을 좀 드리게 되면 네. 이런 정사지에서 집안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측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경사계라든지 변이계라든지 CCTV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그 상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네. 꼭 모니터링을 그렇죠.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재난은 예방 시간에 경사지 붕괴 예방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영업 시장에서는 횟집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임대 점포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현장 분위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골목 상권 자영업 시장이 좀 활기를 띠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현장 상권 분위기 자체는 이제 온라인 상권이 지배했던 코로나 3년이 상당히 좀 길었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상권, 특히 전국에 한 350개 대학가 상권, 이제 비대면 수업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이 대학가 상권들의 반등세가 좀 있었고요. 특히 직장인 상권, 오피스 상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늘 배달만 시켜 먹다가 이제는 음식도 밖에 나가서 먹자. 네.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신세대 상권이라든지 오피스, 대학가 이런 서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런 젊은 층이 모이는 상권들은 상당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태원, 경리단, 해방촌 같은 용산 분위기는 심상치가 좀 않습니다. 상권 그래요? 내에서도. 네. 그리고 특히 고깃집 시장들, 요즘 주점 상권들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열심히 혼술하고 일했던 분들이 이제는 저녁 시간, 야간 시간대에서 야, 고기에다 술 먹을까? 아니면 어떻게 술 먹을까? 이런 이 주점 상권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반등세가 크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화랑을 보였던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렇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런 바닷가
이자카 마을의 소도시 상권들은 여전히 지금도 서울 수도권 수요들이 많이 차가지고 놀러가는 수요가 있어서 지방 소도시 관광지 상권은 여전히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용산 빼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정말 힘들게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음식점들이 임대 점포로 나온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요 직장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요즘 뭐 여의도 상권이 옮겨갔다고 하는 이런 상암동 상권 이런 데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바다 관련 음식점 특히 횟집이라든지 뭐 연어, 초밥, 뭐 이자카야 이런 류의 음식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면 임대점포 물건으로 등록된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이건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는 측면도 물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바다 음식점은 늘 그렇듯이 하절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을에 찬바람이 나면서부터 다시 이제 성수기가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의 뭐 바다 음식점 하셨던 분들은 여름 휴가 전에 임대를 내놓고 일단 사업을 정리하자 해서 출구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좀 불안 요인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임대점포를 내놓는 바다 음식점 이런 경영자들이 좀 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들이 메뉴 엄청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이 한 70만 개 정도거든요. 일본 60만 개인데 일본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요즘. 우리 2배잖아요, 거기.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서도 바다 음식점이 한 전체 70만 개 중에서 한 23%? 그냥 전체적으로 한 16만 개 정도 되는데요. 네. 가장 많은 쪽은 뭐 해산물 요리, 해물 요리가 한 6만 7천 개 정도 되고요. 지금 뭐 일식당,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되게 민감해하는 일식당이 한 3만 4천 개, 좀 저렴한 회를 파는 횟집이 한 2만 3천 개, 요즘 또 신세대 상권 중심으로 많이 생겼던 초밥집, 초밥 전문점이 한 13,500개 정도 되고요. 참치 전문점 한 9,500개, 뭐 이자카야가 5,700, 코다리 전문점 한 4,000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야 저녁에 야 식사하러 갈 때 야 술 한잔 한다면 야 고기 먹으러 갈까 회 먹으러 갈까 그렇죠. 뭐 늘 이런 상황인데 지금 횟집 바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상당히 좀 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바다 음식점들 걱정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뭐 진짜 빨리 장사 접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오염수 방류는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영향보다는 소비자들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데. 예, 특히 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후쿠시마 방류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바다 음식 안 먹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음식점 사장님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작년 1년 전하고만 비교한다고 하면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테헤란노에 있는 횟집 같은 경우도 작년 1년 전에 평균 횟집의 음식점당 평균 매출액이 한 4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올 3월 기준으로는 한 5,400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네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도 고깃집 같은 경우도 한 4,800에서 평균 6,300 이 정도로 올랐는데 지금 횟집 같은 경우는 야, 이 사이클이 다시 곤두박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 요인이 지금 상당히 좀 팽배해 있어서 아마 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들 계속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에서 뭐 오염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잘 되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되는 집. 사실은 요즘 상대적으로 가장 잘 되는 집들은 역시 소돼지 닭오리 고깃집이죠. 이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점.
이런 쪽이 상당히 그냥 가장 무난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측면 하나 있고요. 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요즘 호황이다 이런 쪽은 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막국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거의 최대 성수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냉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예. 그 해산물 음식점이나 횟집 같은 이제 바다 관련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좀 어떤 대책이랄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어렵네요. 시장의 인프라가 좀 취약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정경련도 있고 경청도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이럽니다만 소상공인 시장 같은 경우는 외식업 시장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같은 단체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소상공인들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정책 위반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직결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전국의 상인회가 또 아주 잘 돌아가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런 곳이 아주 잘 돌아가는 곳은 전통시장 상인회 정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바다 음식점들만 모아서 이렇게 상인회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다. 단지 좀 이런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도록 정확하게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 검사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은 뭐 시장에 풀지 않겠다. 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근데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정부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다고는 하는데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개 끄덕일 정도의 이런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야 오염수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불안 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뭐 상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나 뭐 예. 사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한번 나서 보시는 게 창업통 TV를 기반으로 해서 어떨까요? 그러면 정치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영역인데 저도 늘 뭐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전 소상공인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스피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만큼 많지 않고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는 곳은 오히려 한 회원 수 한 120만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있거든요. 이런 데 오면 정확하게 모든 목소리가 거기에 결집되고 있어서 요즘 오히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활발하게 이렇게 표출되는 이런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김 대표님이 생각할 때 약간 지금 바다 음식점들이 굉장히 좀 고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뭐 어떻게 뭐랄까 좀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또 영업 기밀 아닙니까? 이것도 괜히?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아마 방류가 정말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그 충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적으로 소비자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려면 일정 정도 완충 기간이 또 있잖아요. 네. 이래서 아마 오히려 이게 지레 겁먹고 그냥 출구 전략으로 가시는 소비자도 있고 반면 오히려 그 불안 요인 속에서도 야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야 우리의 이런 요리 실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 창업을 그러면은 이제 막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상 좀 바다 음식 창업은 신중해야겠네요. 저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기존의 바다 음식점들이 만약에 진짜 이거 뭐 최악의 상황으로 상당 부분 만약에 폐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면 그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고기 음식점이나 다른 음식점으로 가게 되고 그쪽 시장이 또 경쟁 심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긴 또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다 음식
시점에 저는 확실한 어떤 경쟁력이 있거나 자기 실력이 있거나 그쪽에 대해서 조리 경력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쪽 시장을 놓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냥 단순하게 얄팍한 프랜차이즈로 바다 음식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초보 창업자로 뛰어드는 것은 당분간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산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임대 점포가 늘고 있다는 바다 음식점들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라면이었습니다. 1586님, 정답 라면. 다른 것들도 같이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라면만 먹고 살아야겠어요. 유유 보내셨고요. 5792님, 라면 어릴 때 이것 하나 삶아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운 게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글을 적는 동안에도 군침이 고입니다 하는데 읽는 저도 군침이 고입니다. 네, 1233님, 5393님 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